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한동안 읽은 책 위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새로 산 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책을 샀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책에 대한 감상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런 책을 샀고 왜 샀으며 그 책과 관련된 주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략적으로 어떤 책을 소개하는지 짧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민음사 책 있고 그 다음에 SF 아작, 펭귄 출판사, 문학동네 책이 유난히 많네요. 이어지는 몇 권의 부커상 수상작, 또 몇 권의 공크르상 수상작, 윤홍길 작가님의 한국소설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 과학책, 인문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설이 더 많네요. 소설과 비소설을 1대1로 가져가려고 독서 계획을 애초에 잡았으나 소설적으로 기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소설이 주는 가치가 더 크다기보다도 일단 재밌습니다. 낙권 한 권 한 권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가렛 애트우드의 고양이 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마가렛 애트우드의 작품을 시녀 이야기, 그 다음에 눈먼 암살자 이렇게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언들도 구입했었죠. 이 마가렛 애트우드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장르도 다양하고 다작가로 유명합니다. 저는 마가렛 애트우드 작품 중에는 눈먼 암살자를 가장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시녀 이야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웠습니다. 물론 마가렛 애트우드가 이 페미니즘과 관련된 여러 작품을 출간했기에 그 대표격인 시녀 이야기는 읽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의무감에 따라 읽었는데 저는 이 눈먼 암살자가 가장 좋았었습니다. 자, 이 고양이 눈이라는 책과 함께 또 최근에 민음사에서는 도둑신부도 출간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고양이 눈을 선택했습니다. 왜 도둑신부가 아닌 고양이 눈을 선택했냐? 그 이유는 이 책은 마가렛 애트우드의 이 자전적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둑신부 대신에 이 고양이 눈을 선택한 것이죠. 이 마가렛 애트우드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전적 요소가 가미된 소설은 어떨까 하고 이 책을 골랐습니다. 다음 작품은 보이지 않는 인간입니다. 1, 2권으로 구비되어 있는데 저는 우선 1권만 구입했습니다. 책 등을 이렇게 펼치면 랠프 앨리슨이 흑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흑백 인종차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책이죠. 진작부터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미국의 흑백 인종차별과 관련된 소설을 알렉스 헨리의 뿌리,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뿌리를 상당히 감명 깊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뿌리보다 이 보이지 않는 인간이 흑백 인종차별에 관련돼서 더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빌러비드도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흑백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평상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참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인간이다. 아니 그렇지만 에드거 앨런 포를 사로잡은 유령이나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심령체 같은 존재라는 말은 아니다. 첫 문장부터 존재의 무의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흑인에 관련된 이야기겠지요. 상당히 읽고 싶은 책 보이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레거 트리스탄 베니스에서 죽음. 토마스 만은 노벨상도 수상했고 엄청 유명한 독일어권 작가죠. 저는 토마스 만의 작품을 한 권도 읽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 마음의 약간의 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마의산을 먼저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단편부터 먼저 읽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뒤편을 펼치면 20세기 독일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 토마스 만이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토마스 만의 작품을 읽지 못했다는 마음의 짐을 이 책으로부터 덜어내고 싶습니다. 다음은 더 베스트 오브 존 벨리입니다. 저는 존 벨리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 책을 통해서 존 벨리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것은 더 베스트 오브 코니 일리스라는 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책은 파란색의 이 책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렇게 더 베스트 오브 존 벨리라고 쓰여져 있고 뒷면을 보시면 수록된 작품명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베스트 오브 코니 일리스도 이와 같은 디자인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색상만 다르죠. 여기에 더해 또 중국 SF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 이와 같은 디자인으로 색상만 달리하여 출간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작이 좋은 방향으로 상수를 구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정말 구입하지 않고 버틸 수 없는 엄청난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책 날개를 펼치면 존 벨리의 사진이 등장합니다. 뭔가 SF 작가다운 외모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자, 미국 태생이고, 아무튼 저는 단편 한 작품만 읽어봤는데 이것은 뭐 다 읽고 전체적인 평가를 내려야겠죠. 자, 그것보다는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SF 작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F가 생각지도 못한 공상과학 요소를, 판타지 요소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 SF가 어쩌면 가장 인간의 본성적인 요소를 이야기로 잘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즉, 일반적인 소설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가지고 인간의 본성적 측면을 끌어오는 데 반해 SF는 일어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요소를 이야기에 끌어다 놓고 그 요소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작가가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일반적인 순수 문학보다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SF가 더 뛰어나다, 뭐 이런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자, 더 베스트 오브 존 벨리였습니다. 다음 작품은 펭귄 출판사의 로베르토 아를트의 7인의 미치광입니다. 로베르토 아를트는 제가 처음 접하는 작가입니다. 아르헨티나 작가라고 하죠. 그리고 제목도 강렬하게 7인의 미치광이, 그 다음에 책 겉면에 있는 그림도 너무 강렬합니다. 이게 어떤 걸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책 뒷면을 펼치게 되시면 인류가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하겠소? 이 세계를 통째로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거짓말,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책은 20세기 초반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배경으로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그려낸다라고 이렇게 뒷면에 쓰여져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책을 읽어봐야 알겠죠. 뭐 그것보다는 저 아르헨티나 작가는 보르헤스가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여성 작가 그분도 좀 유명하더라고요. 서서히 가끔씩 이 아르헨티나 작가가 서점가에 출간되곤 합니다. 제가 뭐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르헨티나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이 아르헨티나 농구 선수들이 아주 유명했었어요. 마누 지노빌리, 파브리시 오베르토, 루이스 콜라, 페페 산체스, 카를로스 델피노와 같은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르헨티나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농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 관련된 이야기를 꼭 읽고 싶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한 편씩 듬성듬성 등장하는 이 아르헨티나 소설 등은 유명세를 떠나서 저한테 엄청난 관심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품 중에 이 먼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역시 다 읽고 별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파탄과 남반구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대평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를 상상의 영역의 한 구석으로 자꾸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소설이 상상의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아르헨티나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설까지 구입하게 된 것이죠. 다음은 오늘 이야기하는 책 중에 뭐 가장 유명한 책이죠.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물론 율리시스는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가라면 반드시 한번 도전해야 될 드높은 산이 율리시스가 아닐까. 물론 저도 율리시스에 대한 도전 의식이 여러 번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포기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문학동네에서 구입하지 않고는 못 빼길 디자인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구입하지 않고 못 빼길 책을 출간했으니까 읽지 않고는 못 빼길 책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율리시스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난해함과 분량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율리시스만 읽고 있다면 이게 뭔 문제냐겠냐마는 저는 동시에 여러 권의 책을 읽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나 제 독서 인생에서 율리시스는 반드시 넘어야 될 장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서를 시작하게 됐고 반드시 완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망설이던 율리시스를 그냥 다짜고짜 구입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서점에 갔죠. 서점에 가서 와, 율리시스가 출간되었네 하고 책장에서 꺼내고 바로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첫 문장은 처음이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당하고 통통한 벅 멀리건이 계단 꼭대기에서 나오는데 손에 든 비누 거품 사발에는 거울과 면도칼이 10십자꼴로 놓여 있었다. 포근한 아침바람에 허리띠가 풀린 노란 실내복이 그 몸 뒤에 헐겁게 걸쳐져 있었다. 그는 사발을 높이 치켜들고 읊조렸다. 자,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첫 단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짧은 문장 안에 등장인물 주변의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단지 옷을 헐겁게 입고 있다는 그 문구 하나만으로도 주인공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문장 같지만 도입부의 배경과 그 다음에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머릿속에 그대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뭐 이래서 율리시스가 유명하지는 않았을 건데, 아무튼 저는 이 율리시스를 맞닥뜨리는 첫 번째 문장이 저한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던 일말의 주저함을 해소시키고 바로 구입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엄청 비싸기도 하죠. 지금 한 권에 25,000원씩이니까 두 권 50,000원입니다. 물론 작품의 명성에 비하면 이 50,000원이 비싸다고 말해야 될지 그건 의문이긴 하지만, 아무튼 율리시스는 반드시 독파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율리시스로 인해 카드가 헐거워지는 와중에 갑자기 최근에 또 다른 주요 작품이 출간되었습니다. 바로 솔 벨로의 험볼트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솔 벨로의 책 중에 오늘을 잡아라를 이미 읽었었고,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에 출간되어 있었죠. 그리고 오기마치의 모험, 펭귄 출판사에서 출간한 것을 어렵사리 구입했습니다. 오기마치의 모험을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렇게 문학동네에서 험볼트의 선물이 출간되었습니다. 자, 험볼트의 선물은 오기마치의 모험과 더불어 솔 벨로의 가장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런데 험볼트의 선물 역시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거의 75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또 이 책도 마찬가지로 율리시스처럼 가격이 비쌌습니다. 26,000원입니다. 분량도 크고 가격도 높고. 그러나 솔 벨로는 역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처럼 제가 여러 작품을 꼭 넘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문학동네에서 이렇게 출간을 해줬기에 구입했고, 역시 읽어야지요. 그렇지만 율리시스를 먼저 읽을 것이냐, 험볼트의 선물을 먼저 읽을 것이냐는 고민 중인데, 험볼트의 선물을 먼저 읽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분량도 더 작고 가독성도 더 좋기 때문이겠죠. 자, 그 옆에 또 문학동네에 이어지는 명작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스 오즈의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 1, 2권입니다. 이 책은 진작 출간되어 있었죠. 이렇게 띠지에도 보시면 나탈리 포트만이 감독, 각본, 주연으로 이미 영화로도 개봉되었습니다. 아모스 오즈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책 전면을 보시면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한 소년이 태양을 등지고 서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붉은 태양빛이 도는 나무 옆에 한 소년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강렬합니다. 자, 그리고 뒤편을 펴시면 이스라엘 작가답게 히브리 문학 최고의 작가 아모스 오즈의 대표작, 슬프고 아름다운 과거에 비치는 눈부신 지는 곡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 역시 마찬가지로 아모스 오즈의 자전적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자전적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의 역사, 그 유대인의 역사와 함께 버무러져서 어떤 장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읽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의 강력한 유혹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최근에 이스라엘 건국 역사와 관련된 여러 책을 읽었었죠. 그런 책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스라엘이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은 이 표면적인 이야기를 훑고 지나가는 면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이와 같이 소설을 읽어야 각 개인의 일상 속으로 개인이 바라보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관계 등을 좀 더 파헤칠 수 있는 장점이 소설에 있기 때문에 소설까지 읽어줘야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이냐 유대인이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소설이기 때문에 읽는 거죠. 소설은 재밌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잠깐만 다시 꺼내볼까요?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왜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할까요? 유대인은 출신에 종교를 가져다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시민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국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어떤 사람을 카톨릭인이라고 하지 않고 프랑스인이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죠. 프랑스인, 카톨릭, 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저는 평상시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벌써 이 출신부터 유대인은 뭔가 종교로 규정 지으려는 그런 요소가 호칭에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대인은 머리가 아픕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어슬리 K 르건의 바람의 12방향입니다. 엄청 유명한 작가고 엄청 유명한 책이죠. 자, 이것은 시공사에서 출간한 시리즈물 중에 한 권입니다. 즉 어슬리 K 르건의 걸작선을 이렇게 1권부터 6권까지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서부해안 연대기가 상당히 유명한데 정작 이 서점에서는 바람의 12방향을 늘 매대에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1권부터 6권까지 있는데 왜 이 바람의 12방향만 진열을 해놓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항상 발동했었습니다. 왜 총 6권 중에 바람의 12방향을 매대에 진열해 놓지? 한 1년간을 거의 쳐다보다가 그렇다면 그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구입해서 읽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해서 구입했습니다. 어슐리 K 르건은 SF 작가고 유명한 소설가죠. 특히 이 어슐러 K 르건은 어떤 점에서 더 유명하냐면 많은 유명 인사들이 연설이나 어떤 작품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어슐리 K 르건의 작품 속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만큼 어슐리 K 르건의 작품이 우수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유명 인사들이 어슐리 K 르건의 작품 속 문구를 인용할 때마다 저는 언젠가 어슐러 K 르건의 작품을 읽고 싶어 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이것 역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 권씩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것은 부커상 수상작 3권입니다.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화이트 타이거는 새 책이 아니네요. 제가 예전에 구입했는데 그만 깜빡하고 여기에 오늘 새 책 코너에 집어넣었군요.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이트 타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한 바가 없으니까 이왕 새로 산 책이라고 인정하고 그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커상 수상작 3권입니다. 마지막 주문, 화이트 타이거 상실의 상속입니다. 마지막 주문은 1996년 수상작인데 최근에 출간했더라고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바로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커상을 수집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커상을 이처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를 읽었는데 아직 번역이 안 됐거나 절판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로라도 구입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 주문은 이렇게 새 책으로 출간해 주니까 제가 망설일 필요도 없이 바로 주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완독을 했어요. 그리고 화이트 타이거도 완독을 했고 상실의 상속은 절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고 시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권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별도로 작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문도 다 읽었고 화이트 타이거도 다 읽었고 상실의 상속도 반절 읽었어요. 이 3권의 책은 부커상 소개 영상에서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부커상과 콩쿠르상은 별도의 방송으로 이야기하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권은 그냥 이런 책을 구입했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작품이 어떠했냐 하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권 역시 콩쿠르상 수상작입니다. 자, 잉그리드 카벤, 그 다음에 프랑스식 전쟁술, 새 여인입니다. 자, 이 책들도 제가 부지런히 읽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콩쿠르상 수상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쿠르상 수상작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부커상과 더불어 콩쿠르상을 다 읽는 게 제가 나름대로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직 듬성듬성 번역된 것 중에 비어있는 작품 등을 이렇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 역시 콩쿠르상 수상작 소개 영상에서 별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개별적으로 작품이 어떻다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잉그리드 카벤은 실존 인물이죠. 그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를 소설화시킨 것이고 프랑스식 전쟁술은 프랑스는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전쟁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프랑스가 치른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다음에 새 여인은 세네갈계 프랑스인 즉 흑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흑인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소설입니다. 역시 지금 읽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거 역시 콩쿠르상 수상작 별도 영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6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책 이름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리커버해가지고 재출간된 책이죠. 완장입니다. 윤홍길 작가님의 작품이고 제가 윤홍길 작가님은 아우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읽었었는데 너무나도 강렬했었습니다. 그 짧은 단편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태어났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윤홍길 작가님의 장편을 한번 읽어보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언제나 망설이다가 지나쳤습니다. 최근에 문신인가? 그런 것도 출간했었는데 구입하려다가 제가 그만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에 완장이 이렇게 다시 출간되어서 그리고 책 디자인도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했고 지금 약 3분의 1 정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완장, 그러니까 어떤 평범한 사람에게 완장이라는 어떠한 무형의 직책이죠. 그런 것들이 부여되었을 때 인간의 행동 양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이야기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면 이 완장뿐만 아니라 훈장도 인간을 바꿔놓죠. 특히나 유럽인들이 전쟁을 군인들에게 내몰 때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훈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슴에
정말 몇 푼 값어치도 없는 훈장을 딱 부여하는 순간 그 군인은 목숨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완장도 훈장처럼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뭐 기사자기를 수여한다든지 어떤 상을 수여한다든지 실제로 이 콩쿠르상도 상금이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인간에게는 그 타이틀이 부여되는 순간 어떤 심리 기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완장은 대략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 책 역시 다 읽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설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비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두 권은 출판사도 다르고 작가도 다르지만 같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두 권의 공통점이 있다면 역사를 다룬 논픽션이고 그 다음에 독일과 관련된 이야기고 베를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대는 틀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상황도 다르죠. 먼저 베를린 함락 1945는 작가가 아주 유명합니다. 앤토니 비버. 제가 앤토니 비버의 책은 제2차 세계대전 피해 기록 스탈린그라드 그 두 권을 가지고 있고 두 권 제가 모두 다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앤토니 비버가 이 전쟁사와 관련해서 얼마나 유명한 작가인지는 제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앤토니 비버께서 이렇게 베를린 함락 1945를 또 출간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수집하고 있는 글 항아리 걸작 논픽션 시리즈의 일환으로 출간되었으니까 제가 어찌 구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구입했었는데 또 하나의 비슷한 류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것은 서해 문집에서 장벽 너머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독과 관련된 책이었어요. 제가 동독과 관련된 책은 거의 읽어보지 않았는데 소설책으로만 접했었죠. 그 유명한 이언 맥키언의 두 작품에서 동독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검은개에서는 이 베를린 장벽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노센스에서는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스파이 작전의 일환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캠폴리스에서는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사이에 뭐 왕래나 뭐 장벽을 탈출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동독과 관련된 베를린은 호기심을 자아내기 충분했는데 장벽 너머라는 책이 아예 동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이 출간되었으므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면 이 책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 책들은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될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책은 1945년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벌어진 베를린 전투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를 달리 풀이하자면 붉은대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베를린으로 진격하고 있었죠. 그리고 베를린이 함락되면서 닥치는 대로 뭐 강간이 일어나고 시가전이 벌어졌었죠. 결국은 나치의 최종 패망에 봉착한 그 당시 약 2주간의 전투를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부 읽었습니다. 역시 앤토니 비베는 전쟁사의 대가답게 엄청난 필력을 자랑합니다. 더군다나 이 프롤로그를 읽어보면 러시아 측에서 이 책의 출간에 약간의 제약을 걸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붉은 군대가 이 베를린에서 저지른 이 강간 문제가 이 책의 일부 등장하나 봐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출간을 보류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앤토니 비버는 결국은 출간을 했었죠. 자, 아무튼 베를린 함락은 제가 읽고 있고 시작부터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나라 동독 장벽 너머 이 책 역시 이렇게 카트야 호이어라는 제가 처음 보는 작가죠. 이렇게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동독과 관련된 사진을 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베를린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든지 동독과 서독의 지도 양상을 보여줍니다. 동독을 독일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서독을 독일 연방공화국이라고 하죠. 이게 진짜 이름이죠. 도입부를 읽었는데 이 카테야 호이어라는 작가 또한 필력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논픽션과 관련된 책을 쓰려 하고 그 책이 대중에게 히트작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자료를 모으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가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처럼 앤토니 비버나 카트야 호이어처럼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사실 소설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얻어지는 정보도 무궁무진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책을 읽고 이것이 뭐 정설이다, 이대로 역사가 어떤 사실 사건이 이대로 흘러왔다, 뭐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가가 바라보는 어느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와 비슷한
관련된 책을 여러 읽다 보면 독자는 스스로 이러한 논픽션 등에 대해서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책들은 다수 여러 권 계속해서 여러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흥미도 있고 정보를 습득하는데도 유익하고 여러모로 아주 좋은 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를린 함락 1945와 사라진 나라 동독 장벽 너머였습니다. 상당히 매혹적인 책으로 느껴질 거라고 여러분도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과학사와 관련된 책이죠. 불확실성의 시대, 찬란하고 어두웠던 물리학의 시대, 1900년부터 1945년. 앞서 이야기한 베를린 함락과 시대는 딱 1945년밖에 겹치지 않지만 어쩌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일컫는 20세기 전반부의 과학적 업적이 이런 전쟁에 다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과 이 책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20세기 모든 과학의 역량은 2차 세계대전에 다 실전으로 동원됐으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원자폭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원자폭탄은 물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된 것이고, 원자폭탄이 탄생되기까지는 여러 이렇게 과학자들의 탄탄한 업적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원자폭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전반부의 물리학과 관련된 과학사를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책 뒤편을 이렇게 보시면 현대 물리학의 황금기였던 20세기 초 플랑크부터 퀴리,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베르크까지 천재들의 놀라운 발견과 혁명의 순간, 그리고 흰 글씨로 새로운 과학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역시 이 책을 제가 일부 읽었었죠. 그랬더니 역시 이 책도 토비아스 휘터라는 이 작가가 글을 잘 쓰더라고요. 역시 글을 잘 쓰지 않으면 책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쩜 작가의 지적 능력보다 이런 글쓰기 능력이 이런 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가들은 단순히 글쓰기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여러 지식을 가지고 있죠. 사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글쓰기 능력도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불확실성의 시대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하는 책은 또 좋은 책입니다. 이주하는 인류. 이 책은 최근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죠. 출간된 이게 한 2년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봐왔던 책인데 저 역시 구입하려고 망설이고 그러다가 최근에 그냥 한번 구입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류가 이주적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주를 했고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 뒷면을 보시면 경이로운 책이다. 뭐 개인의 서사와 인류의 서사를 고대 트로이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뭐 저는 이 책 역시 일부 읽기 시작했는데 차례를 폈더니 제 1장이 네안데르탈인 사피엔스 비그로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라고 하고 책을 읽었었어요. 그러다가 네안데르탈인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야간족의 이동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야간족의 이동의 종착지는 저기 아르헨티나 최남단 티에라 델 푸에고였습니다. 그 이동하는 종족을 야간족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저는 찰스 다인의 비그로 항해기를 2년도 더 됐나요? 읽었었죠. 거기에 가장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바로 야간족, 그러니까 티에라 델 푸에고에 사는 원주민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책이 티에라 델 푸에고로 이주한 인류부터 이야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책이 재밌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다. 역시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물론 이 책을 꼭 읽지 않아도 저는 여러 책에서 인간의 이주적 본성, 그 다음에 인간은 과연 정착하는 동물인가 이주하는 동물인가 그와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읽었었죠. 아무튼 이주하는 인류도 상당히 잘 쓰여지고 재밌는 책입니다. 역시 다 읽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오늘 소개하는 책들은 유난히 좋은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언제 다 읽고 소개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다음 소개하는 책은 시간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학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 중에 가장 얇은 책입니다. 130페이지인가 밖에 안 돼요. 이 책은 시간과 관련된 과학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시간 여행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어려운 정의죠. 시간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능력은 저로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시간이 무엇인지는 궁금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다면 가장 얇은 책을 읽어보자는 뜻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호니 일리스의 시간여행 시리즈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쉬운 책이 없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얇은 분량만큼 요약해서 잘 쓰여지고 쉽게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간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두꺼운 책보다 먼저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길 권고해 드립니다. 자, 오늘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책입니다. 자,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완독을 했죠. 이 책은 너무나도 좋은 책이기 때문에 다른 과학책 이야기할 때 별도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함과 땜질로 탄생한 모든 것들의 자연사,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띠지에 인류 진화적 불완전성을 날카롭게 파헤친 수작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불완전이라는 겁니다. 진화는 통상적으로 뭐 완벽한 것처럼 얼핏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불완전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진화다. 제가 읽은 진화와 관련된 이와 같은 책들에서도 역시 진화의 이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특히나 인간에게 진화의 불완전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질병 등은 이미 널리 알려져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책은 단지 인간의 뭐 신체가 불완전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 또한 불완전성의 진화의 테두리 내에서 이어져 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책 뒤편을 보시면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쓰여져 있는 인간의 뇌는 페라리 엔진을 얹은 낡은 경주용 자동차, 바로 그 모습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 밑에 또 하나의 핵심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해부학적 불안정성과 모든 생물체에 스며든 불안정성에 대한 깊은 사유를 제공한다. 역시 이 문구도 이 책이 어떠한 책인가를 잘 나타낸 문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제가 다 읽었기 때문에 다른 진화와 관련된 책을 읽을 때 같이 싸잡아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 생물학과 관련돼서 전혀 뭐 전공도 아니고 잘 모르죠. 그러나 이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진화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있다는 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움벨트와 관련된 자연의 이름 붙이기도 읽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읽고 있는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도 진화와 관련된 책인데, 진화와 관련된 책은 정말로 재밌습니다. 재미 플러스 인간의 본성이 과연 어떠한 전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다다랐는지 그런 것도 알게 하고,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이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러는지, 나는 도대체 왜 이러나 하고 그런 뭐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의문점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화와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생명체는 어떤 사피엔스의 한 개체에 불과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유전적 기질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각인되어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그러한 사실 등을 알게 되면 어떠한 점에 대해서는 자괴감보다는 그냥 받아들임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와 관련된 책은 이야기의 흥미성도 있고 제가 살아가는데 유용성도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화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나 봅니다. 자,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별도로 진화와 관련된 책을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책들은 너무나도 좋은 책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을 엄청나게 많이 구입하는데도 갈수록 실패 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제가 선택하는 책들을 제가 대부분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독서력이 커지기 때문에 적중률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즉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잘못된 나쁜 책을 선택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편도에 빠지고 있지 않나,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책은 장르도 다양하고 이야기도 다양한데 왜 편독이냐라고 의문점이 들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 생각이죠. 저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편독이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편독의 흐름으로 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편독이 조금 있긴 있어요. 자, 그러나 편독이든 어떠하든 읽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저는 꾸준히 읽을 것이고 여기 있는 책 등을 열심히 읽고 방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 했습니다.